자,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죠? 자, 행정소송할 때 이제 그러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됐죠? 이게 이제 처분이 이 법이냐 아니냐 할 때 그때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A법 당시에는 세율이 30이었어. 3천만 원 과세처분했어요. 그런데 재판시에는 법이 개정됐어. A 플러스 법에 대해서 세율이 20%로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처분시법을 따지면 적법이죠. 실체적으로는 뭐 절차적인 것은 문제 없다고 가정하면 처분시법에 따르면 적법이죠. 그러나 재판시법에 따르면 위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응?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문제죠. 이것은 처분시설에 따른다. 그렇죠? 처분시. 그래서 처분 이후의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단에서 법 개정, 처분 이후의 법 개정이나 사정 변경은 고려를 안 하고 재판합니다. 고려를 안 하고 재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시행된 이후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소급 적용이 안 되죠. 이미 이제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시법을 적용하죠. 우리 헌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헌법으로 따지면 이게 더 유리한 법이죠. 이거보다는 국법보다는 유리한 법의 소급 적용은 입법자 의무의 아니죠. 입법자의 형성의자이죠. 그래서 보통 입법자가 소급 적용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시법을 적용한다. 처분시법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와 관련돼서는 행위시법과 처분시법이 있었죠. 그때는 뭘 적용했죠? 14조 3항? 기본법, 행정기본법 14조 3항이 뭐 적용해? 그때는 본문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도 이거 똑같아요. 재판할 때도 이때는 제재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위시법에 따라 재판은 원칙이죠. 다만 14조 3항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이때는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변경된 법을 적용하죠.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과세처분은 제재가 아니죠. 제재에 관련돼서 면허 정지 취소 같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14조 3항이 적용되죠. 단서도 적용되고 물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기속력을 갖죠. 기속력은 30조 1항이죠. 행정소송법 30조 1항이 표현 자체는 취소하는 판결이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인용 판결에만 기속력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인용 판결은 기속력이 있는데 기각 판결은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게 기속한다라는 의미의 기속력은 어떤 의미냐? 첫째, 반복행위 금지죠. 반복행위 금지.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 부과. 판결에 따른 처분, 판결에 따른 재처분 등 처분, 의무 부과. 이게 이제 기속력이죠. 기속력. 인용 판결의 기속력.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반복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징계처분을 취소했다라면
원상 회복시켜 줘야죠.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면 공무원직이 회복되는 거니까 공무원직을 회복시켜서 직위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거부처분을 취소하면 재처분해야겠죠. 재처분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기속력이죠. 근데 반복행위 금지는 동일 사유로 반복행위 금지죠. 예를 들면 2023년 12월 25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근데 대법원에서 이걸 취소했단 말이죠. 2024년에. 그럼 이건 안 되죠. 12월 25일 2023년 이후로 면허 취소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죠. 면허 취소하면 이게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되죠. 하자가 중대 명백하니까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 2023년 12월 31일 날 음주운전 한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1월 달에 2023년 12월 31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기속 위반돼요? 이건 안 되지. 왜냐하면 판결에서 나온 것은 2023년에 12월 25일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든지 또 음주운전 했다 하더라도 면허 정지 정도가 부합되고 면허 취소는 비례원칙 위반된다든지 이래서 이걸 취소했을 테니까 동일한 사유로는 안 되지.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사유겠죠.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했다. 그래서 면허 취소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행위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라고 봐야죠. 사유가 다르면 사유가 동일하면 기속력에 반하는데 사유가 다르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음주운전 했다는 얘기 면허 취소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이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봐요. 실제법적인 하자는 없다. 실제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겠죠. 즉 음주운전 제대로 한 거지 0.08 이상의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혈중알 공로도 면허 취소가 실체법적으로는 부합되지. 그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어. 면허 취소할 때 취소 문서에 이유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차법적 하자죠. 절차법적 하자는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법원이 하는 말이 야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실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이유를 제시하고 2023년 12월 25일 음주운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다. 이유를 붙여서 이게 기속력에 반하는지 반복행위 금지 위반인지 12월 25일 날짜랑 같아요. 음주운전 사실도 똑같아. 근데 이유를 붙여서 면허를 취소하는 게 기속력 위반되는지 여기에 그렇지 않다. 왜? 분명히 여기서 실제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그랬죠. 절차법적인 하자만 있죠? 그럼 이걸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라면 하자를 보완해서 재처분하는 것은 동일 처분하는 것은 반복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그 기속력은 주문만 봐서는 안 돼요. 주문은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주문일 거란 말이에요. 주문 1. 주문 2 아마도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 12월 25일 음주운전 부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취소한다. 면허 취소 처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주문이야. 근데 주문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자 하자로 면허 취소가 위법이다. 이런 얘기는 주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판결에 보면 이유에 나온다면서. 판결에 보면 판결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이유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한다. 이걸 뭐라 해요? 개별적 위법 사유라고 하죠. 개별 위법 사유까지도 기속력이 미치느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기속력은 판결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주문만 봐서는 이게 반복행위 금지 위반인지 재처무부 위반인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판결의 내용을 다 읽어봐서 개별적 위법사, 이 주문에 이르는 주문이 나오게 되는 처분을 취소한다 하는 것에서 읽어봐야 돼.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건 이유제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실제법적 하자가 있다. 어떻게? 실제법적 하자가 있다. 실제법적 하자가 있다. 라고 그랬다라면 이거 안 되지.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기속력 위반돼서 허용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에 이르게 되는 개별적 위법 사유까지도 미친다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부과하죠. 여기서 파면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수가 사실은 있어요. 아예 징계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파면을 취소하면 이건 이제 징계를 못 하는 거야. 징계 예를 들면 정직 이것도 안 돼. 정직도 기속력에 반하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 파면했는데 그래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파면이 지나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직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국가공무법에도 나와 있죠. 국가공무법에 이제 재징계 의결의 요구라고 하죠. 재징계 의결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징계 요구권자가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을 해도 되죠. 근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주문에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주문에 나오는 주문 이거밖에 없는 거야.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다 주문에 다야.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이르는 개별적 위법 사유를 봐야지 기속력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뭘 도대체 여기 피고인 행정청을 기속한다는데 취소 판결이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기속을 하느냐, 어디까지 기속하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은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에 이르는 개별적 위법 사유를 다 검토를 해봐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재처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취소했어. 그러면 이 신청을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느냐, 거부하지 말고? 그건 잘 몰라요. 왜? 읽어봐야 돼. 이것도 판결문을 다 읽어서 개별적 위법 사유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거부 처분에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요건을 갖췄고 이거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거부 사유 자체가 없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다라면 인용을 해야죠.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재처분 의무에 부합되는 거로 봐야죠. 그렇지만 거부 처분에 이유가 기재가 안 됐다든지 실제법적으로는 재량이었다든지 실제법적으로는 그래서 하자가 없었다. 재량이니까 하자가 없었다라고 해서 거부가 취소했다라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이유를 붙여서 대신 거부 사유를 붙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판결에 이르는 개별적 위법 사유를 다 봐야만 기속력의 확실한 의미를 알게 된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또 개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신청할 당시에 A라는 법이 있었고 요건이 1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를 갖춰서 신청을 했어. 그런데 행정청에서 거부를 했어. 법원에서 취소했어.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됐어. B법으로 개정됐어. 그래서 요건이 두 가지야.
근데 이 사람의 신청이 지금 첫 번째 요건만 충족됐죠? 두 번째 요건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럼 요건이 1이 충족돼 2가 충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다시 거부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제처분을 이행한 거냐? 그렇다 봐요. 왜? 신청시법이 처분시법이 14조 2항, 행정기본법 14조 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처분시에는 무슨 법이에요 지금? B법이죠, 그렇죠? B법이죠. 지금 B법이 지금 처분시법이죠. 그러니까 B법의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B법으로 개정되는데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것은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국법을 적용한다. 국법을 적용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부칙에. 그러면 국법이 적용돼 A법이. 그러면 이 판결의 취지를 읽어봐야겠죠. 이 판결에서 아까 말했듯이 실제법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거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서 나왔다라면 이 경우는 신청을 인용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국법을 적용해서 신청을 인용하는 허가 처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속행위 위반되는 거야. 그죠? 이러면 법적인 논리들이요 매우 상식적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면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상식적이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속력은 한자로 이렇게 되거나 이게 기속력 기자의 기 이게 그 말에 타고 있는 안장이야. 마차를 떠올려 보세요. 마차를 떠올리고 이게 말이야. 말맞자야. 말맞자. 그 다음에 이게 가죽혁자야. 가죽혁자. 이랴. 기속력. 기속력은 법원이 피고인 행정청한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돼. 야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돼. 그래서 마부가 마차에 앉아가지고 말을 조종하는 거야. 마부가 누구예요? 법원이지. 말이 누구예요? 피고 행정청, 관계행정청. 시킨 대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까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기속력이야.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는 반복 행위를 금지하거나. 반복 행위를 금지하거나 야 원성회복 시켜줘라. 그 다음에 재처분해라. 라는 피고인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뭐다? 기속력이다. 법원의 판결력이에요. 판결 효력. 근데 기판력은 좀 달라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 기자는 이제 이 기자가 아니야. 같은 기자가 아니야. 이거는 임의 기자야. 임의 기자. 이미 판결이 나왔다. 이미 판결이 나왔으니까 결론이 뭐냐? 이 판결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결에서는 안 된다.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모순되는 주장하면 안 돼. 여기 모순되는 이 판결에 모순되는 후속 판결이 나와서는 안 돼. 이게 기판력이죠. 기판력. 이미 판결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럼 주분에서 예를 들면 뭐 기각이 나왔다든지 인용이 나왔다든지 인용 판결. 그럼 기각이 나왔다는 건 적법이라는 얘기걸라? 처분이 적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위법을 주장한다든지 이러면요 기판력이 저촉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지. 기판이 저촉되지. 분명히 적법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위법이라고 정하면 기판력에 저촉되겠죠. 예를 들면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 나왔어.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 나왔어요. 기각이 나왔어.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됐는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원고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그럼 무효는 지금 접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지. 위법 중에서도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돼. 아니 단순 위법도 아닌데 기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 위법도 아니라는 거야. 취소 사유도 없었다는 거야. 취소 사유도 없었다는 거야. 취소 사유도 없었다는 거야. 어? 단순 위법이 아니어서 취소 사유도 없었다는 건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 위법을 넣어서 하자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다.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모순되는 거지. 아니 단순 위법도 없는데 취소 사유도 없는데 무슨 무효 사유가 있겠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취소성 기각. 처분 적법하고만. 하자가 전혀 없구만. 하자가 너무 심각해요. 하자가 너무 심각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판결과 모순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기판력이 저촉돼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기판력이 저촉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기각 판결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기속력은 누구만 기속하죠?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이건 누구도 기속해요. 원고 피고 다 기속하는 거야. 왜? 기각 판결은 특히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기판력은. 원고에서 피고에서 특히 원고인 거야. 지금 원고가 패소한 거란 말이죠. 근데 패소했는데 패소를 뒤집으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거니까 원고도 기판력의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용 위법이다.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과세처분이 취소됐어. 3천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납부했다라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천만 원. 과세에 따라 세금을 냈죠. 근데 과세침이 취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 부당이득이 돼버려요. 그럼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지금 현재 판례상은 민사소송이죠. 판례상은 민사소송이란 말이죠. 그럼 피고는 누구예요? 이때 국세라면 피고는 누구라고 해요? 국가죠. 행정주체인 국가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금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갔어요? 어제 행정주체인 국세라면 국가에게 흘러들어갔단 말이죠. 국가에게 귀속됐을 테니까 이때 국가에게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피고가 국가야. 그다음에 원고는 물론이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죠. 국민 황랑기.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다음에 민사법원, 민사소송 법원이란 말이죠. 근데 민사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적법이다. 뭐가?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이 적법이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판결가 어떻게 돼요? 이 판결가 모순되죠. 그런 거 하지 말아. 그죠? 그래서 후소라고 하죠. 후소. 뒤에 이루어지는 후소라고 하죠. 이건 전소고. 그래서 과세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전소. 앞에 있었던 소송.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뒤에 이루어지는 소송이란 말이죠. 후소법원도 어디에? 전소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에 모순되는 뭐 하지 말아야 돼? 모순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기판력이에요. 이미 이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체말로 야, 뭐 다 이게 끝난 일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이야. 기속력은 끝난 일이 아니야. 너 똑바로 좀 해라. 피고. 너 똑바로 해야겠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는 게 기속력이라면 기판력은 야, 다 끝난 거야. 왜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거 자 이렇게 결론 나온 건데 자꾸 결론 나온 걸 뒤집으려고 그래. 그럼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해야 되냐? 무한 재판해야 되냐? 무한 소송이게? 그럼 이게 확정 판결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면 확정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로? 그럼 시체 말로 빼박이라는 거죠? 빼박이라는 거죠?
이 빼박을 자꾸 뒤집으려는 어? 이런 주장하지 마라. 모순되는 주장하지 말고 모순되는 판결하지 마라. 라는 게 뭐예요? 기판력이죠. 기판력은 원고, 피고. 근데 여기서 피고는 누구였어요? 동작 세무서장이었단 말이야. 항고소이니까. 여기 피고 누구예요? 동작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가죠. 그래가지고 피고가 소속돼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후소법원에 미치는 거예요. 뭐는? 기판력은. 응? 기송력은 뭐예요? 피고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만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기송력이라면 기판력은 원고, 피고, 피고가 소속돼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 후소법원에 모두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각판결, 인용판결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에만 믿는 거예요. 주문에만. 응? 왜? 이유를 읽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단 말이죠. 판결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문에만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이거로 끝.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이렇게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하겠니?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자. 그렇죠? 뭐 남녀가 헤어졌어. 헤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 구질구질하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너죠? 네가 뭐 했니? 뭐 너 생일 선물 난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느니? 뭐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헤어졌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유되지 말고 이미 헤어졌으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이거로. 라는 것이 기판력이야.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거의 모순되는 주장, 모순되는 판결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좀 국가 배상가면 좀 복잡해지죠. 국가 배상가면 이 부분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이제 주문에만 기판력이 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가 이제 나중에 좀 더 검토가 돼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나중에 한번 이쪽 파트 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단적으로 28조 행정소송법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위법일 때예요, 적법일 때예요? 위법일 때죠. 위법일 때란 말이죠. 온고의 청구 이유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온고의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걸 취소하는 것이 크게 공공권이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기각 판결하죠. 기각 판결을 하죠. 이게 사정 판결이죠. 근데 그 다음 문구가 뭐예요? 기각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문구가 뭐예요? 주문해라고 되어 있다. 주문해. 위법임을 명시한다. 기각 판결하면서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주문해 명시하라고 굳이 규정을 하느냐? 굳이 그냥 그냥 위법임을 명시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주문해 명시하라고 아예 법에서 짱 박혔느냐? 이 기판력 때문에 그런. 기판력 때문에 주문에 명시돼 있어야 돼. 주문에 명시돼야 기판력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처분이 있는데 처분이 있어. 처분이 있는데 이게 위법이야. 위법이야. 응? 위법이야. 그런데 이를 취소하자니 머리가 아파. 공공복리 그 마이너스가 심각해. 이 마이너스가 장난이 아니야. 만약 취소한다라면 공공복리의 마이너스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머리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각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뭘 해결해야 돼요? 처분이 취소가 안 됐는데 그럼 온고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분명히 처분은 위법인데 위법한 것으로 내가 손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뭐 정치적 손해든 저 재산적 손해든 뭔가 손해를 받았겠죠. 어떤 처분의 위법일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이든 재산적이든 그렇겠죠.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취소해 줘야 되는데 내 입장은 아니잖아. 지네 공공물이 아니야? 내 입장, 황랑기 입장은 아니야. 온고 입장에서는 공공물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받은 재산적 손해라든지 정치적 손해를 해결해 줘야지. 그 공공원이 같은 비겁한 놈들 말이야. 응?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야, 취소하면 큰일 나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취소하면 공공물이 같은 야, 큰일 날 일이야 이거. 씨.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기각해야겠다. 온고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고. 그건 국가 입장이지. 내 입장에서는 나 빙신된 거지.
안 그래? 아, 처분이 이 법인데 왜 취소를 안 해준다는 거야 도대체? 아, 공공원이 때문에 그렇대. 아, 그건 국가 입장이지 내 입장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만 위법한 거로 손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손해배상을 해결해. 돈으로. 국가가 돈을 해결해 줘야 돼. 그죠? 그럼 내가 뭐를 제기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할 수 있죠? 물론 병합제기도 돼요. 28조 사망을 보면 병합제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건 그렇지만 하여간 병합제기를 못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하여간 내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으로 그 뒤에 후소를 제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주문의 기각만 나와버리면 이게 답답하다 이게. 주문의 기각만 나오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위법도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세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부담해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사정 판결의 주문이에요. 사정 판결의 주문이에요. 이래서 주문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처분 위법임을 명시해 줘야 돼. 그래야지 국가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국가가 딴소리 안 하지. 딴소리 하는 게 뭐야? 기판력이 저촉되는 거지. 피고 측에서 이 판결의 주문과 모순되는 적법이다. 이런 짤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을 받기 위해서 이게 위법임은 빼박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되는 주장하지 마라. 그래서 주문에 명시하는 거야. 기판력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판결의 주문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주문에 명시하라고 특별히 돼 있는 거야. 법에서. 꼭 주문에 명시해라. 그래서 주문이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그지? 생각해 보세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면 적법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이거 적법이었잖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지.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더 논의가 있어야 되죠. 지금 말한 것도 일부죠, 일부.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관계에 있어서 항고소송과 이게 기각 판결이 기판력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여기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제한적 긍정소도 있고 뭐 긍정소도 있고 부정소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주문에 규정을 하는 게 빼박이 되니까 위법이면 그래서 특별히 명시하라고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점이에요.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점. 그 다음에 형성역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같으면 형성효도 있고 이 안에 소급효도 있고 삼자효도 있고 등등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형성효는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면 바로 없어져 효력이. 바로라는 얘기는 법원의 판결로 바로지. 행정청이 굳이 어떤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거 기다리지 않고 벌써 여기서 처분의 효력이 제거되는 거야.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럼 바로 운전할 수 있어. 오늘 바로 운전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했어. 그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이 굳이 면허 정지 처분에 취소를 할 필요도 없어. 또 안 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는 거지. 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바로 효력이 제거된다라는 거죠. 근데 소급효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직권 취소랑 쟁송 취소 관련해서 이제 배울 때 쟁송 취소는 소급효라고 보통 배워요. 쟁송 취소는 소급효다. 직권 취소도 물론 이제 소급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쟁송 취소는 소급효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행정청에서 그 다음에 법원이 나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어. 이 취소 처분이 장래만 있다라면 만약에 소급효가 없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이때 운전했을 때 무면허 운전이 돼버리지. 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효력은 제거됐지. 그죠? 운전면허 취소로. 그러면 이때 무면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운전했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거야. 만약 소급효가 없다라면. 그래서 좀 억울하지. 왜? 이 운전면허 취소가 지금 위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라는 거 아니야. 하자가 있는 운전 취소인데, 어이, 내가 운전했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쟁송 취소의 소급표인 거예요. 쟁송 취소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가서 이걸 날려버려. 취소를 날려보내. 그럼 뭐가 살아있는 게 운전면허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요 때문에 그래? 쟁송 취소의 소급표. 형성적 중에 하나인 소급표 때문에 그런 거야. 소급표 때문에. 자,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의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게 좀 복잡하죠. 자, 법률이 있고 이걸 집행하는 행위가 있어. 이거는 국회에서 했죠? 이거는 정부에서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정부가 집행을 한다. 보통 이렇게 되니까. 자, 법률만 가지고 바로 어떤 권리의 영향이 바로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가공무원법에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종류 이런 거 다 있죠. 징계 종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그러면 내가 공무원인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그럼 바로 징계효과가 발생하는 이 법만 가지고 바로 잘리는 거야? 바로 파면이야? 그러지 않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죠. 징계인의 징계 의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권자의 징계가 있어야지 비로소 징계권자의 임용권자의 징계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파면이 있어야지 비로소 나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만 가지고는 나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초래되질 않아요. 직접적인 것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사유, 징계 종류만 가지고 바로 내가 징계돼요? 그렇지는 않잖아. 다 알잖아. 그걸 집행하는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거야. 이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야. 만약에 파면 이걸로 해서 나는 공무원직을 상실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처분이야. 이게 처분이지. 처분은 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집행하는 행위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집행해서 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권력적 행사, 권력적 단독적인 행위 이런 게 이제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황량기한테 적용한 거지. 공무원한테 적용한 거야. 구체적으로 네가 뇌물 받았잖아. 너 뇌물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황량기한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거지. 적용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권자가 나를 파면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면에 의하여 비로소 나의 권리 의무, 공무원직이 박탈되는 거지. 그 다음에 파면됐으니까 뭐 퇴직금도 감액되고 이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처분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자,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서 이미 빼박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집행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권리의 의무가 설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집행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제 권리가 생긴 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에서 이미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집행행위를 통해서 처분을 통해서 권리가 부여돼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로 황량계 관계에 있어서 이쪽에서 나의 권리를 이미 이 처분에 의해서 부여된 나의 권리를 국가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또는 이행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게 인정을 안 한다든지,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 의무가 이제 바로 확정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선거권 연령이 대표적인 18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면 17세인 사람은 뭘 다퉈야 돼? 이런 경우는 법률을 다퉈야 돼. 법률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야. 법률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요건이 직접성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법률에 의해서 직접 이 사람 선거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거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률에서 권리무가 바로 확정돼 있다라면, 법률에서 바로 권리무가 확정돼 있다라면 뭘 문제 삼아야 돼? 법률을 문제 삼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야.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헌법소원 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야. 응?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국가보험법에 몇 세면 정년이죠? 60세죠? 그러면 정년 퇴직이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년 퇴직 통보가 나와. 내가 2023년 11월 달에 60세가 넘었어. 그러면 12월 31일부로 법에서 따르면 퇴직이 됩니다. 12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퇴직이 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2024년 1월 1일부터 난 공무원이 아닌 거야.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 아니지. 그럼 이제 나한테 정년 퇴직 통보가 오늘 왔어? 이건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처분성이 있다고 없다고 그래 이거. 없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한 곳은 돼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왜? 이미 이거는 법률을 문제 삼아야 돼. 법률을. 법률 때문에 이 사람이 퇴직되는 것이지 정년 퇴직 통보를 통해서 퇴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년 퇴직 통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나는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아닌 거야.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년 퇴직 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성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나의 권리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이해돼요?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이게 이제 좀 60세면 여러분 느낌이 안 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30세라고 가정해보죠. 공무원 정년이 30세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23년 11월 달에 30세가 이제 넘었어. 이제 31세가 돼. 되죠? 31세가 돼. 그러면 1월 1일 날 정년 퇴직 통보 왔겠죠? 그럼 난 뭘 문제 삼아야 돼? 똑같다. 그렇죠? 정년 퇴직 통보는 처분성이 없는 건 똑같아요. 뭐 이게 60세냐 30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30세가 너무 낮은 것 같죠?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돼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나의 공무단위권 침해다. 라고 이 법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 정년 퇴직 통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봐봐 이번에는 자 60세야. 정년 퇴직이. 근데 내가 지금 옛날 구호적이 잘못돼서 지금 이때 61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나의 생물학적 연령은 58세야. 우리 아버지가 호적관세 가서 이게 잘못했단 말이지. 옛날에 그게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다 전산화되고 이게 뭐 딱딱딱 이렇게 병원에서 태어나고 이러죠. 태어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뭐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나고 막 중간에 죽는 경우도 많고 말이야. 그냥 막 행방불명도 많고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적이랑 생물학적 연령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자 58세인 사람은 2020 정년 퇴직 통보가 나왔을 때 뭘 다퉈야 돼요? 이 처분성이 없어. 똑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든 간에 정년 퇴직 통보는 법에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58세인 사람은. 공무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공무원지위 확인 소송. 나 공무원이다. 왜? 지금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61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나 58세니까 나 공무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황랑기관의 법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
법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년이 되면 뭐예요? 공무원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 우리 정년이 됐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국가와 나와는 최소한 일반 이거는 유지되겠지만 국민과 국가의 일반적인 법률 관계는 유지가 되겠죠. 그죠? 내가 60세가 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관계, 일반 권력 관계, 일반 법률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공무원 법률 관계는 없어지겠죠.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월급도 안 주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지. 그 법률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뭐예요? 당사소송이다. 그렇죠? 당사소송이 뭐였어요? 법률 관계란 말이죠. 법률 관계 확인, 법률 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뭐예요? 당사소송이에요. 법률 관계를 확인해 달라. 나는 아직도 공무원이다. 58세니까. 나 58, 왜 그래? 항고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항고송을 제기하려면 정년퇴직 통보가 처분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 통보는 법에 있는 것을 그냥 알려준 거야. 60세 해당해서 60세를 넘어갔으니까 퇴직하게 됐으니까 이를 알려줍니다. 라는 것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래서 다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정년퇴직 통보가. 근데 이제 58세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정년퇴직 통보 왔어. 그런데 처분이 아니래. 항고송 못 간대. 그럼 나는 뭐로 가야 돼? 그 당사소송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이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나는 이 법률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 나 2년 더 근무하고 싶어. 그것만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야? 그럼 뭘 얘기하느냐? 공무원 법률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거야. 그게 당사소송. 그럼 누굴 상대로 해야 돼? 국가공무원은? 국가지. 지방공무원은 그 해당 지자체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법률에서 권리의무 내용이 확정돼 있지 않아요. 확정돼 있지 않아. 자, 처분을 통해서 권리 내용이 확정돼 있어. 그 대표적인 게 공무원 퇴직금이죠.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하는 내가 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을지 잘 몰라. 뭐 대충은 알겠지만 뭐 대충 내 동기도 보고 우리 선배들 보니까 한번 300만 원 정도 받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으로는 대충 알겠죠. 솔직히 퇴직할 정도 되면은 위에 있는 바로 선배들 나갔을 거 아니야? 물어보겠지.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리고 연금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300? 많이 왔네요. 그러든지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호봉도 조금씩 다를 테고 군대 갔다 왔다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승진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옛날 징계받은 것도 있을 테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려 봐야 돼. 근데 왔어. 퇴직금 결정이 이제 통지가 됐어. 이게 3억이래. 그래서 연금으로 돌리면 300이래. 예를 들면 나 잘 몰라요. 300이 되는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된다 가정해 보세요. 가정해 보죠. 그럼 이거는 처분이야. 왜? 법에서 권리의무 내용이 확정이 안 돼 있어. 3억 300만 원이. 이걸 기다려 봐야 돼. 이걸 기다려서 권리의무 내용이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투려면 이게 문제가 있다. 나는 내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이걸 항고소로 가야 돼. 뭔지 알겠죠? 왜? 여기서 권리의무 내용이 확정이 안 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항고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확정이 됐죠, 이젠? 응? 그래서 오케이 했어, 오케이. 그래서 300만 원씩 받고 있었어. 300만 원씩 월 3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는 권리가 있죠? 국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가는 의무가 있겠지. 권리 의무가 이제 형성이 된 거야. 법률 관계가. 한 달에 300만 원 내가 사망할 때까지 주기로 형성이 된 거지. 근데 법을 개정했다든지 또는 내가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법을 적용해서 연금을 깎였대.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나한테 50% 미지급 또는 감액 결정이 통지가 돼. 이런 경우는 황량기가 국가에 대해서 뭘 제기하느냐? 당사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죠. 이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연금 수령 권리가 이 처분을 통해 생겼어. 그럼 공무원연금법상 나는 3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국가는 지급할 의무가 있어. 지급을 안 하겠다 또는 미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거지. 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너에게는 지금 나한테 3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는데 왜 150만 원 주느냐. 그럼 이걸 계속 이행해달라라고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당사송이라면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로 이제 다투는 거야. 법률관계로. 응? 이걸 당사송이라고 한다. 항고송과 당사송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응? 항고송과 당사송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 응? 나중에 이제 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